최익현의 자는 찬겸, 본관은 경주로, 문장으로 신라 말과 고려, 초의 이름을 날린 고운 최치원 선생의 후손이다. 순조 때인 1833년에 최익현은 포천 내북면 가체리에서 태어났다. 체격이 남들보다 컸고 눈빛은 별처럼 빛났다. 관상쟁이들이 호랑이 머리에 제비 턱의 관상이라고 하자 부모가 남다르게 여겼고 이에 어렸을 때 이름을 기남이라고 하였다. 1836년에 아버지 최대를 따라 단양으로 이사하였다. 6살이 되자 글을 배웠는데 총명이 뛰어나 한번 들으면 바로 외웠다. 조금 더 자라서는 벽계로 가서 와서 이항로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다. 화서 선생이 면함 2글자를 크게 써서 그에게 주었다. 뒤에 홍역에 걸려 거의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중암 김평묵이 편지를 보내 축하하면서 하늘이 돕는 뛰어난 기운을 지닌 남자로 뒷날 우리 유학을 지탱할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의 벗 그대도 아마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1855년에 명경시 갑과에 합격하여 곧 권지 승문원 부정자와 성균 전적 그리고 섭기주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8월에는 지평, 정원 등에 임명되었다. 1860년에 이조 정랑에 임명되었으며 7월에 외직으로 나가 신창 현감이 되었다. 그러나 백성을 다루는 문제로 관찰사의 뜻을 거스르게 되자 벼슬을 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1863년에 철종대왕 곡반에 참여하였으며 전적에 임명되었고 이후 그 노고를 인정받아 좌랑과 직강 등에 임명되었다. 고종 3년인 1866년에 어머니 이씨 부인의 상을 당하였다. 상을 마치자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다. 그 일로 서울에 들어간 최익현은 곧바로 소장을 지어 당시의 패단과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는 4가지 조목을 열거하였다. 첫째, 백성을 동원하는 토목공사를 멈출 것. 둘째,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들이는 정사를 그만둘 것. 셋째, 당백전을 혁파할 것. 넷째, 사대문세를 금지할 것이 그 내용이었다. 소장에 담긴 내용이 매우 옳은 말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비답을 내렸다. 당시 신하들이 임금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소장이 제출되자 도성 안팎의 사람들이 봉황새가 조양해서 울었다. 라고 칭찬하였다. 이 일로 사간원 사간 권종록의 탄핵을 받아 벼슬에서 물러났으나 곧 용서를 받고 임금의 특별교지로 통정대부로 승급되었으며 돌령부 도정 및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임금은 역마를 타고 조정으로 올라오라는 명령까지 내렸고 그 사이에 다시 도정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최익현은 조정의 모든 부름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윽고 신미양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최익현은 급히 수레를 몰아 서울에 들어왔는데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또 도정과 승지에 임명되었다. 역마를 타고 조정으로 올라오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나 최익현은 소장을 올려 사양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함께 아뢰었다. 그리고 그 소장을 봉하여 군수와 관찰사에게 부탁해 조정에 올려달라고 하였는데 소장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정사는 옛 법도를 바꾸고 있는데 사람들은 편안함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승과 육조 판서는 전하에게 대책을 아뢰지 않고 대간과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신하들은 일 만들기를 좋아한다. 는 비방을 피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조정에 저속한 의논이 판을 치고 올바른 논의는 사라졌으며 윗사람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받으면 거만하게 굴어 올바른 선비들이 조정을 떠나버렸습니다. 세금을 쉬지 않고 거두어 백성들은 어육이 되었으며 인륜이 사라지니 선비의 굳센 기계마저 꺾여버렸습니다. 공적인 도리를 추구하는 것을 과격하다고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일삼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경기 감사 김재현이 운현궁에 나아가 이 소장을 바치니 대원군이 보고 몹시 화를 냈다. 그리고 곧바로 소장을 물리쳐버렸다. 이에 도성의 소문이 퍼지고 말이 많아지자 대전의 임금이 그 소문을 듣고 하루에 3번씩 교시를 내려 그 소장을 찾아오라고 하였다. 대원군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화를 내며 금위대장 양원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대감과 최익현이 서로 친하다고 하니 지난번에 올라온 소장 원본을 고쳐서
임금에게 바치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장차 편안하지 않을 것이오. 이에 양원수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최익현을 찾아갔다. 최익현은 이미 말을 한 번 내뱉었으니 죄를 범하여 용서받지 못한다면 산골짜기나 바닷가로 귀양을 가거나 도끼 아래 죽임을 당하더라도 다만 명령을 맡은 자의 처분을 기다릴 뿐이다. 라고 하였다. 얼마 뒤 최익현은 우부승지로 승진하였고 이어서 특별히 호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최익현은 이에 소장을 지어 바쳤는데 그 비답에는 이 소장은 참으로 충성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나를 경계시켜주니 그대의 뜻이 대단히 아름답다. 이처럼 정직한 말을 만약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소인배나 다름없다. 라고 하였다. 그 당시 대원군이 오랫동안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세가 대단하여 감히 그의 뜻에 맞서는 사람이 없었다. 사대부들 대부분도 현재 상황에 대해 말을 꺼내면 아버지와 자식 관계인 임금과 대원군 사이를 이야기하게 되니 그런 말을 했다가는 인륜을 어지럽히는 것이 된다. 라고 여겼다. 이 때문에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곧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 비로소 최익현이 소장을 올리자 임금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격식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일부 사람들이 최익현의 소장 가운데 8글자를 뽑아내어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였다. 이에 최익현은 소장을 올려 벼슬을 사양하면서 끝부분의 앞 소장에서 미처 아뢰지 못했던 5가지 조목을 하나하나 열거하였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근래 어떤 사람이 소장을 올려 정치는 옛날 법도를 바꾸며 인류는 사라져버렸다. 라는 8글자를 들어 소신을 죄주려는 구실로 삼고 있습니다. 소신은 청컨대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동묘를 철폐한 것은 임금과 신하 간의 윤리를 무너뜨렸고 서원 철폐는 스승과 제자 간의 의리를 끊어놓았습니다. 귀신이 추루하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윤리가 문란해진 것이요. 국적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충신과 역적의 구분을 흐려놓았으며 호전의 사용은 중화와 오랑캐의 분별을 문란하게 한 것입니다. 위 5가지 조목이 실행된다면 하늘의 이치와 백성의 도리는 완전히 사라져 조금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토목 공사를 하면서 원납전을 바치게 하는 것 등은 백성과 국가에 재앙을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니 이것이 선왕의 옛법을 바꾸며 천하의 인륜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에 대해 임금은 최익현의 소를 보면 나를 능멸하는 말이 많이 있으니 어찌 그럴 도리가 있겠는가? 라는 전교를 내렸다. 1875년에 최익현은 귀양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왔다. 1876년에 일본 사신 구로타 기요타카가 조선으로 건너와 13개 조목으로 된 수호 통상 조약을 맺자고 요청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일본과의 강화 조약에 대해 협의하게 되었는데 최익현은 이것은 중화와 오랑캐 또는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는 큰 분기점이다. 비록 벼슬하지 않은 선비라도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 과감하게 말하는 것을 꺼릴 겨를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대부의 반열에 있는 나로서는 비록 죄적의 이름이 올라있다 하더라도 어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도끼를 들고 소장을 올려 척화를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임금이 소장의 원본을 돌려보내라고 하고 최익현을 흑산도로 귀양을 보냈다. 1879년에 귀양에서 풀려 집으로 돌아왔다. 1880년에 최익현은 서용되어 호군에 부직되었고 증조부와 조부는 추영되었으며 아버지 지연공 또한 정삼품 이상의 품계에 올랐다. 얼마 뒤에 특진관 초계에 들어갔다. 1884년에 관직제도와 복식제도가 바뀌었다. 그해 겨울에 외적인 다케조의 신이치로가 박영효,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궁궐에 침입하여 임금에게 해를 끼치고 재상을 죽이려 하였다. 최익현은 이 변고를 듣고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걸어서 도성 안으로 들어가 궁 밖에서 임금의 안위를 살폈다. 1894년 6월에 외적인 오토리 게이스케가 영추문을 불태웠다.
그리고 병사를 이끌고 대궐을 침범하여 정치를 강제로 바꾸었으며 궁중의 재화와 보물을 모조리 쓸어갔다. 일본인들은 대궐문을 지키며 조정 신하들이 도착하면 표를 나눠준 뒤 받은 사람만 들어가게 하였다. 최익현은 별난 소식을 듣고 황급히 서울로 올라갔으나 대궐로는 찾아가지 않았다. 그는 왜적을 토벌하고 난리 일으킨 죄를 따질 수도 없으면서 저놈들에게 애걸하는 것을 나는 차마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돌아갔다.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적신 김홍집, 유길준, 김윤식 등이 오토리 게이스케와 서로 내통하여 정치제도를 크게 바꾸며 개화를 주장하고 한편으로 대원군을 맞이하여 대궐 안으로 모셨다. 최익현이 1876년에 척화를 내세운 이후로 줄곧 최익현을 칭찬해 오던 대원군은 이때에 이르러 인재를 모아 어전에서 아뢰어라 라고 하니 최익현에게 자헌대부의 자급인 공조 판서가 내려졌다. 1895년에 최익현은 소장을 올려 역적들을 처벌하고 복제를 예전대로 되돌리라고 요청하였다. 그해 8월에 외놈인 미우라 고로가 김홍집, 유길준, 김윤식, 정병하, 조희연, 장박, 우범선, 권영진, 우범래, 이진호 등과 함께 명성황후를 시해한 뒤 고종을 협박하여 황후를 서인으로 강등하였다. 10월이 되자 왕후의 지위가 회복되고 국휼관문이 반포되자 최익현은 군청의 뜰에 들어가 통곡하고 상복을 받았다. 그해 11월에 외놈이 또다시 임금을 위협하여 머리를 깎게 하고 조선의 단발령을 태대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최익현은 고을의 선비들을 모아 외놈의 원수를 갚고 머리를 깎지 않겠다고 결의하였다. 유길준 등이 이 소식을 듣고 최익현을 잡아 서울로 압송하여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 협박하였으나 최익현은 죽어도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 라고 답하였다. 이때 김홍집, 정병헌은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 고을의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왜적의 토벌을 주장하였다. 조정에서 단발령과 복제를 되돌리라는 명령을 거두자 최익현을 각 부군 선유대원으로 임명하여 빨리 조정에 올라오라고 하였다. 최익현은 소장을 올려 조정에 나가는 것을 사양하면서 아울러 왜적을 물리치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허락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받았다. 최익현은 다시 소장을 올리고 끝내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1898년에 의정부 찬성에 임명되었다. 최익현은 다시 소장을 올려 사양하면서 시무 12조를 함께 올렸다. 1. 경연을 열어 임금의 학문을 보필할 것. 2. 음식을 삼가 임금의 몸을 보호할 것. 3. 임금 곁에서 사사로이 모시는 사람들을 물리쳐 궁궐을 엄숙히 할 것. 4. 관리 임용을 공정하게 하여 조정을 바르게 할 것. 5. 모든 관원들을 관리 감독하여 실무를 힘쓸 것. 6. 법률을 바로잡아 기강을 세울 것. 7. 만민공동회를 혁파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 가능성을 없앨 것. 8. 기복을 금하여 풍속을 바르게 할 것. 9. 낭비를 줄여 나라의 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 10. 군법을 정비하여 무기와 군비를 보수할 것. 11. 원수와 역적을 토벌하여 대의를 밝힐 것. 12. 중하와 오랑캐를 엄격히 구별하여 큰 법을 세울 것. 이에 대해 좋은 의견이라는 비답을 받았다. 이후 다시 국내부 특진관에 임명되었으나 소장을 올려 사양하고 국내 정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답은 내려오지 않았다. 1900년에 포천에서 충청도 정산으로 이사하였다. 1904년에 임금이 민류를 내려 간곡하게 조정에 나오도록 하고 국내부 특진관 및 의정부 찬정에 임명하였다. 또한 별도로 전교를 내려 정성스러운 말로 거듭 조정에 나오도록 불렀다. 이에 최익현은 사양한다는 소장을 4번이나 올렸으나 모두 사양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받았다. 조정에서는 지방관을 보내 서울로 올라오라는 전유까지 내렸다. 최익현은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길을 떠나 소곡리에 이르렀는데 조정에서는 다시 비서감 난관을 보내 꼭 조정에 나와야 한다는 전유를 보냈다. 최익현은 수옥헌에 들어가 임금을 직접 뵙고 소매에 담아온 오조목의 소차를 올렸다.
1. 어진 인재를 골라 정부의 일을 맡길 것. 2. 가렴주구를 금지하여 백성을 보호할 것. 3. 학교를 세워 인재를 육성할 것. 4. 신의를 내세워 이웃나라와 교섭할 것. 5. 나라의 예법을 바르게 하여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을 것. 그리고 다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폐하께서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신다면 장차 나라가 흥성하겠습니까? 아니면 장차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만일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소신은 다만 지금의 민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강한 이웃나라의 힘을 믿고 흉포한 행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이처럼 갈갈이 흩어졌으니 하늘의 마음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폐하께서 하늘을 섬기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담당 관리들이 전하의 덕을 널리 펼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민심이 갈갈이 흩어진 것은 1895년 이후로 원수를 갚으려는 의지도 그에 맞는 정치도 실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일 복수의 의지를 가지고 그에 맞는 정치를 실행했다면 백성의 마음은 저절로 굳건해져 오늘 같은 어지러운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1895년의 큰 변란 이후로 위아래의 임금과 신하가 만약 복수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인 줄 조금이라도 알아 더욱 분발하였더라면 오늘날 나라의 형세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나라의 백성과 신하가 모두 포로가 되고 어육이 되어버린 참상이 벌어졌는데도 구원할 방도가 없으니 이것이 하늘의 운명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시절이 그렇단 말입니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다만 기운이 빠져 조금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을 놓아 통곡한 뒤 물러나 임금의 명령을 기다렸으나 임금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또 소장을 올려 자신의 견해를 아뢰자 조정에서는 관리를 보내 최익현을 시골로 내려가라고 하였다. 최익현은 다시 내려갈 수 없다는 뜻을 아뢰고 아울러 일본 돈을 빌리는 것과 외국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잘못에 대해 말하였다. 조정에서는 또다시 관리를 보내 시골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최익현은 임금의 비지를 도로 바쳤다. 홍문학사 남정철이 최익현이 아랜 것을 시행해보자고 청하였다. 임금이 쌀과 돈을 최익현에게 하사하였으나 최익현은 굳게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1905년에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소장을 올려 사양하고 자신의 생각을 아울러 아뢰었다. 2월에 주차 조선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최익현을 자신의 사령부에 가두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나 포천의 집으로 돌아갔다. 최익현은 서강에 이르러 소장을 지었으나 다시 일본 헌병대장 고야마 산시에게 붙잡혀 명동에 있는 헌병대에 갇혔다. 이틀이 지나고 결국 정산으로 강제로 보내졌다. 10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적신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등을 이끌고 5 항목의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이 당시 최익현의 아들 최영조는 현릉의 침낭으로 있다가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최익현이 아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곧바로 을사오적을 처벌하라는 소장을 올렸다. 이에 조정에서는 지방관을 통해 임금의 전율을 내렸지만 최익현이 요청한 내용을 실행한다는 명령은 없었다. 최익현은 다시 소장을 올려 앞에 소장에서 요구한 내용을 거듭 아뢰었다. 그리고 애산 정재규와 함께 노성의 권리사에서 가까이 또는 멀리서 온 선비들을 모아 죽음을 각오하고 궁궐문 앞에서 임금께 아뢰기로 모두 결의하였다. 그러나 외놈들이 이를 눈치채고 곳곳에서 막아서자 서울로 올라갈 수 없었다. 결국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판서 이용원, 판서 김학진, 관찰사, 이도재, 참판 이성열, 참판 이남규, 면후, 곽종석, 간제 전우에게 편지를 보내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다. 최익현이 탄식하며 더불어 이를 논할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였다. 감효의 사직 인사를 드리고
집안 사람과 작별한 뒤 호남으로 내려갔다. 임낙, 안병찬 등 80여 명과 함께 태인으로 가서 의병을 일으켰다. 원근의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동참하였다. 이에 여러 고을에 경문을 보내고 널리 사람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편지를 보내 신의를 저버리고 의리를 배반한 16가지 죄목을 따져 물었다. 정읍으로부터 곡성을 거쳐 행군하여 순창에 이르자 전주 관찰사 한진창과 순창, 군수 이건용 등이 외병을 거느리고 공격해왔다. 최익현은 임병찬을 보내 맞서 싸우게 하였다. 이윽고 첩보대가 쳐들어오는 군대가 외병이 아니라고 전해왔다. 최익현은 임병찬을 불러 저들이 우리와 같은 조선 사람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치는 격이니 나는 차마 싸울 수 없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 너희들이 만약 외병이라면 마땅히 즉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하지만 만약 동포라면 어찌 차마 서로 죽일 수 있겠느냐? 원컨대 너희들은 빨리 물러나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탄환을 비처럼 퍼부었다. 의사 정시해가 탄환에 맞아 죽고 많은 군인들이 달아났다. 최익현은 형세가 이미 기울었음을 알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떠나라. 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최익현을 끝까지 따른 사람은 21명뿐이었다. 이때 의병을 공격하러 온 두 부대는 최익현이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알고 연합하여 포위한 뒤 앞뒤에서 공격하였다. 최익현은 임병찬에게 우리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공격을 멈출 것이다. 각자의 이름을 벽 위에 기록한 뒤 자신의 이름 아래 차례대로 앉아라. 죽은 사람의 시체가 누군지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좋겠다. 라고 명령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행랑에서 도포를 꺼내 입고 각근을 다시 매며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벽을 등지고 꿇어 앉았다. 이때 유탄이 어지럽게 날아들자 여러 사람들은 최익현이 탄환에 맞을까 염려하여 빙 둘러앉아 그를 가려 막으려 하였다. 이에 최익현은 급히 말리며 그대들은 이럴 필요가 없다. 각각 나란히 줄지어 앉아 바른 자세로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때 갑자기 폭풍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천둥이 요란하고 번개가 번쩍였다. 그러자 공격하러 온 두 부대의 군사도 깜짝 놀라 공격을 멈추었다. 이날 밤 비바람은 그치지 않고 밤은 깜깜한데 시신이 방 가운데에 있어 피가 흥건하였다. 여러 사람들은 피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앉아 있었다. 마침 이도순과 임상순이 밖에 있다가 죽을 쓰고 술을 데워왔다. 방 안을 살펴보니 21명 가운데 9명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임병찬, 고석진, 김기술, 문다란, 이면주, 유종규, 조우식, 조영선, 최재학, 나기덕, 이용길, 유해용 12명만 남아있었다. 이튿날 유종규는 정시혜의 장례 때문에 나갔고 첩보대 양재해가 최익현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니 다시 12명이 되었다. 이때 외놈들은 밤이 되면 난입하곤 하였다. 최익현은 그 속에서도 맹자의 호연장과 웅어장을 외웠다. 23일에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는데 이날 햇무리가 세 겹으로 둘렸다. 최익현은 길을 가는 동안 매일 밤 이소경과 출사표 등을 외웠다. 서울로 와서 사령부에 수감되었는데 이곳은 1905년 봄에 구금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최익현이 웃으며 늙어서 제비처럼 거듭 옛집을 찾았구나. 라고 하였다. 외놈이 갓과 망건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니 최익현은 큰 소리로 꾸짖어 물리쳤다. 이때 홍주 의병 80여 명이 먼저 이곳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헌병이 막 강제로 머리를 깎으려고 할 때 최익현이 왔다는 말을 듣고 헌병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최대감이 왔다. 라고 하면서 달아났다. 이 덕분에 의병들은 강제로 머리를 깎이는 수모를 면하였다. 최익현은 낮에는 주역을 읽고 밤에는 그것을 외웠는데 2, 3일을 먹지 않아도 목소리는 더욱 낭낭하였다. 7월이 되자 외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최모는 대마도에 감금 3년, 임병찬은 2년, 고석진과 최재학은 본서에서 4개월 구류, 김기술 등 9명은 곤장 100대를 치고 내보낸다.
이때 최익현은 현기증이 도져서 읽는 글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아보기 힘들었다. 대마도에 도착하자 이즈하라의 위수영 경비대에 수감되었다. 어떤 외놈이 최익현의 각과 탄건을 벗기려고 하자 최익현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 외놈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자 최익현은 가슴을 헤치고 큰 소리로 빨리 찌르라고 호통을 쳤다. 이에 이르러 최익현은 겨우 숨을 내쉬면서 임병찬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글 읽는 서생은 군대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내 나이 80이니 전장에 따라 다닐 나이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대의를 천하에 외치고자 한 것이나 일이 성공하지 못할 것은 의병을 일으키던 날에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지경에 이르러 그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도 의로운 행동이 아니니 지금부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고 드디어 음식을 끊었다. 죽으면서 남기는 소장을 지어 임병찬에게 주며 그대는 살아 돌아가 꼭 우리 임금에게 나의 소장을 바쳐 나의 뜻을 보일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하였다. 또한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나의 재앙은 스스로 만든 것인데 그대들에게 누를 끼치니 매우 부끄럽다. 라고 하고 각자에게 오원시 한 수씩 지어주었다. 다음 날 외놈 대장이 와서 음식을 권하며 감금한 사람의 식비는 모두 한국 정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만 감시할 뿐입니다. 음식을 드셔서 나라를 위해 몸을 아끼십시오. 라고 하였다. 임병찬과 여러 사람들도 옛날에 이와 같은 경우에 음식을 들었던 예를 들며 권하였다. 이들이 눈물을 그치지 않자 최익현은 마지못해 그대들의 요청이 그러하니 식사를 하겠다. 라고 하고 억지로 음식을 들었다. 외놈 대장이 다시 와서 전날에 머리를 깎으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데 통역관이 잘못 통역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루는 최익현이 일찍 일어나 내가 평소에 꿈을 꾼 일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꿈을 꾸었으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고 곧 시를 읊었는데 다음과 같다. 뗏목을 타고 떠나겠다는 성인의 탄식, 바다에 몸을 던져 죽겠다는 노중년의 치조. 이 두 가지의 같고 다름을 동쪽 노인에게 물어보리라. 여러 사람 가운데 간혹 관이 없어 상투바람으로 앉아있는 자가 있었는데 최익현이 치포관을 만들어 쓰게 하였다. 곧이어 절구 한 수를 짓고 모든 사람에게 화답하도록 하였다. 최익현은 점점 몸이 붓고 혀가 말려들며 변비 등의 증세가 나타나더니 얼마 뒤에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1906년 11월 17일 경술일에 마침내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다. 전날 밤 큰 별이 동남쪽으로 떨어졌는데 하늘이 환하게 빛났다. 다음날 입관하여 수선사에 모셨다. 개축일 밤에 혼을 부르는 의식을 치르고 배에 올랐다. 항구에 사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촛불을 들고 뒤를 따르며 슬픔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이튿날 그 배는 초량항에 정박하였다. 상무사의 사람들은 가게 문을 닫아 걸고 통곡하였다. 상무사 사원 1000여 명은 큰 수레로 된 연거를 마련하고 비단에 춘추대의 1월 고충이라는 8글자를 써서 높은 장대에 달고 영구를 맞이하여 일례원에 모셨다. 그리고 자신들이 장사를 치르겠다고 요청하였다. 이전에 운구가 육지에 내려지자 김영규와 권순도가 영구를 붙들고 이것은 대한의 배입니다. 여기는 대한의 땅입니다. 라고 울부짖었다. 부두의 남녀노소 만여 명이 모두 최익현을 부르니 통곡 소리가 땅을 뒤흔들었다. 이때 검은 구름이 덮여 날이 어둡고 가랑비가 촉촉이 내렸는데 쌍무지개가 동남쪽 하늘에 가로 걸렸다. 재물을 가져오고 재문을 지어 통곡하는 사람이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고 학교의 남녀 학생들까지 모두 와서 친척이 죽은 듯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경상도 가명에 소속된 기생 비봉, 옥도, 월매도 한글로 재문을 지어 재물을 올리고 통곡하였으며 범어사의 중 복녀는 승도들을 이끌고 와서 재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냈다. 초량의 과부 3사람은 재물을 머리에 이고 40리를 따라와서 대감의 제수는 외놈의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성복할 때 집집마다 흰 깃발을 내걸어 슬픔을 표시하였고
여러 외국 사람들도 모두 얼굴 가득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최익현의 상사가 처음 났을 때 이지하라 경비대장이 부의로 민전 200냥을 보내왔으나 아들인 최영조가 받지 않았다. 상여가 창원에 이르자 마산 항구에서 온 10여 명의 외놈이 협박하며 상여를 기차에 실으려 하였는데 끝내 의리를 내세워 거절하였다. 창녕에 이르자 헌병 소위인 히라타 대츠지로가 하세가와 요시미치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또다시 상여를 기차에 실으라고 협박하였다. 밤새도록 팽팽히 맞섰는데 결국 히라타가 뜻을 굽히고 물러났다. 노성군의 장사를 지냈는데 문인과 친구 가운데 상복을 입은 사람이 300여 명이나 되었다. 옥구, 포천, 정산, 태인, 곡성, 한평 등 여러 고을에서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낸다. 또한 해주의 화서선생 영당에 배양하였다. 22책의 문집이 간행되었다. 최익현은 평소 명산을 좋아하여 금강산, 속리산, 지리산, 한라산, 북한산 등을 두루 돌아다녔다. 세 아들을 두었는데 참봉을 지낸 최영조, 그리고 최영학과 최영복 등이다.